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살해당한 것일까?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봄날. 바람을 타고 오는 꽃내음을 만끽하며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3년을 만났어도 언제나 한결같은 그녀. 사귄 지 3개월 만에 입대한 남자친구를 기다려준 그녀다. 나는 그녀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이 시간이면 올 때가 됐는데. 왼쪽 손목에 채워진 스포츠용 손목 시계를 보며 내가 중얼거렸다. 군대에 가면 휴대폰 대신 시계만 본대. 라고 말하며 그녀가 처음으로 선물해 준 것이다. 그때 울고불고 한 내 표정이 참 볼만했을 텐데. 30분 동안이나 앉아서 뭉친 근육을 허리를 돌려가며 풀어주었다. 허리가 돌아감에 따라 돌아가는 시선에 멀리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머릿결에 턱선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며 내게 오는 그녀. 내 마음속의 천사였다. 나는 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반가워서 그녀를 반겼다. 동아리 들어가겠어. 동아리. 근처 카페에 앉아 그녀가 처음 꺼낸 이야기였다. 이제 다시 개강하잖아. 3학년부터는 병원 가서 직접 실습해. 경험도 쌓고 인맥도 쌓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는 그녀의 말에 그렇구나 하고 수긍했다. 난 저녁 후 칼복학을 했는데도 2학년이었지. 나는 잠깐 그녀는 내가 정체되어 있던 시간에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안 돼. 생각에 잠긴 나를 조심스럽게 부르며 그녀는 허락을 구했다. 큰 눈망울을 올려 조심히 날 바라보는 눈에 귀여워서 살짝 웃음 났다. 안 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면 두 손 걷어 올리고 돕고 싶은 나인데. 알겠어. 3학년 되면 서로 바쁠 거 예상하고 있었잖아. 허락은 했지만 나는 모두 아쉬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와의 시간을 빼앗기는 게 너무 싫었다. 속내는 그러했지만 내 마음은 그녀의 뽀뽀로 인해 수그러들었다. 그녀는 내 옆에서 참새처럼 귀엽게 떠들어댔다.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그녀를 보는 내 얼굴에도 웃음이 일었다. 내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실없는 소리임에도 고맙게도 그녀는 좋아해줬다. 햇볕을 받으며 반짝이는 그녀의 미소가 한층 더 빛나 보였다. 어느덧 해는 저물어 저녁이었다. 시가지를 벗어나 학교 뒤편의 주택가로 들어서면 그녀의 자취방이 있다. 좁은 골목 그녀의 자취방 앞 가로등 밑에서 나는 그녀를 배웅했다. 조심히 들어가. 응. 바래다 줘서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고 들어가면 연락해.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그녀의 손을 놔주기가 힘들었다.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넌지시 물었다. 나 자고 갈까? 내 말이 의외였다는 듯 그녀의 동그란 눈이 더 커졌다 이내 돌아왔다. 그녀는 내게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 돼. 짐승. 이 다음에 졸업하면. 난 그녀의 마지막 말에 적잖이 놀랐다. 뇌 결혼 후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허락이 떨어진 것이다. 비록 졸업한 후라는 전제하였지만 나는 기뻤다. 내 마음이 그녀에게 통한 거야. 집에 도착하면 전화할게. 씻고 잘 준비하고 있어. 집으로 가려는 그녀의 등 뒤로 소리치듯 말하고는 집까지 달려갔다. 오는 내내 다리는 하늘의 구름을 밟는 듯 가벼웠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도 기분 좋았다. 세상은 아름다워. 그날 이후로 이틀 동안이나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연락 한 번 없이 뭘 하는지. 처음엔 둘 다 학교가 개강했으니 바빠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이쯤 되니 걱정이 앞섰다.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학교도 가지 않고 그녀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주택가로 들어서며 한 번 더 전화를 했다. 벌써 몇 번째 전화인지 모르겠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원인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왔다. 걸음을 재촉해 그녀의 집 앞에 다다랐다. 그녀의 집은 늘 봐오던 그대로인데 왠지 모를 어두움이 묻어 있었다. 단지 하늘의 먹구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띵동띵동. 역시나 벨을 눌러도 인기척은 없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난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112 버튼을 누르려고 했다. 찰컥. 그때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왔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아름다웠다. 다만 내게 늘 보여주던 아름다운 미소가 사라졌을 뿐이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이틀 전과는 다르게 차가웠다. 아니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 미안. 난 괜찮으니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어. 난 내 눈앞에 있는 그녀가 지금껏 내가 알던 그녀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누구보다 곱고 누구보다 천사 같은 그녀가. 들어가서 얘기하자. 여기는 좀 그러니까. 그럼 들어와. 나는 그녀를 내가 알던 그녀로 되돌리기 위해 대화를 했다. 혹시 내가 실수한 일이 있어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집안에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선 그녀와 대화를 이어 갈수록 한 가지 결론이 봉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뜬금없는 생각인지 나 자신이 생각해도 웃겼다. 하지만 의외로 직감은 명확하다. 주스라도 내올게. 먹고 가. 뭐에 그리 화가 났는지 내 눈은 마주치려고 조차 하지 않는 그녀가 난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주섬주섬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다. 난 오늘 내가 겪은 이 상황에 대해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문득 휴지통 밑에 삐져나와 있는 쓰레기의 시선이 갔다. 네모난 정사각형의 쓰레기를 안 집어 올렸다. 곤돔이잖아. 자, 이거 마시고 가. 그녀가 투명한 컵에 주스 2잔을 들고 왔다. 나는 내가 들고 있던 것을 주머니에 감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머릿속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일단 집에 가야겠다. 오늘 본 것은 잊자. 나 가볼게. 난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집을 나왔다. 내가 극단적으로 생각한 그 모든 것에 난 점점 확신이 갔다. 그녀는 다른 남자가 있다. 은색 가로등에 비친 내 얼굴은 누군가를 죽일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이내 무엇인가를 결심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3일간 그녀의 집 건너편 골목 어귀에 서서 그녀의 집을 계속 관찰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집에 남자가 들락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당장 그 연놈들을 잡아 죽이고 싶은 욕구에 휩싸였다. 그 남자는 그녀의 집에서 아침 시간대에 나와 저녁에 들어간다. 두 사람이 동거를 언제부터 했을까? 난 병신같이 동거남의 집인 것도 모르고 그녀를 데려다 준 건가? 깨끗한 척은 혼자다 하더니 더러운 년. 4일째 되던 날 아침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볼 수 있어? 문자를 받고 난 웃음이 흘러나왔다. 하, 멍청한 년. 너는 모를 줄 알았지만 난 내가 어떤 년인지 다 알고 있어. 그 멍청한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녀의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얘의 그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을 뿐더러 날 반겨주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지. 이 여자의 가식을. 아, 여기야 어서와. 응. 할 얘기가 뭐야? 손까지 흔들며 날 반겨주는 그녀에게 난 차갑게 대꾸했다. 저번에 그 일 때문에 그래. 그땐 내가 일이 있어서. 신경질적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난 그녀의 말을 끊었다. 놀란 눈으로 날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갔다. 그녀의 눈물에 나는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모두 가식이라는 것을 나는 상기했다. 그 가식적인 모습에 난 일말의 자비마저 베풀고 싶지 않았다. 야, 바쁜 사람 불렀으면 용건이나 빨리 말해. 내 말에 그녀는 한 줄기 눈물을 떨구어 내리며 답했다. 정말 저번에 그 일 때문에 그래. 들어봐, 그땐 그게 아니었어. 그 일. 그때 내가 내 집에서 동거남이랑 뒹군 거. 넌 나를 시간 되면 먹이나 주면 되는 어장 속의 물고기로 봐왔겠지. 내가 멍청해서 몰랐다만 이젠 고맙다. 내 덕분에 정신 차려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욕을 한 바가지 날려줘도 시원찮을 년이지만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적당히 돌려 말해줬다. 내가 그 일 때문 같아? 시끄럽고 여기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난 도끼가 오른 눈으로 우는 그녀를 쏘아 붙여나갔다. 단지 내가 느낀 배신감만큼 되갚아터주는 이 황금 같은 복수의 시간을 즐겼다. 나한테 정말 왜 그래? 못된 자식. 가만히 앉아서 내 복수의 칼날에 난자당하면 될 년이 눈을 부라리고 날 욕했다. 내겐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 따윈 남아있지 않았음에 내 손은 그녀를 때릴 듯이 하늘로 올라갔다. 아! 그녀의 비명에 끝내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내 손이 허공에 힘없이 멈춰섰다. 나는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울기만 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머리로 깨달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은 후였다. 그녀의 울음에 또다시 약해지려는 마음을 떨쳐내고 우는 그녀에게 독하게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려 나가려는데 그녀가 내 소매를 잡았다. 더러운 나는 내 소매를 잡은 손을 뿌리치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정처 없이 걸었다. 그냥 걷고 또 걸었다. 밤이 되자 아무 포장마차나 들려 내 입에 소주를 들이부었다. 아직도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비틀거리며 가는데 화장을 떡칠한 여자들이 날 잡아 이끈다. 그동안 그 가식적인 연에게 쏟아부은 데이트 비용이면 이런 여자들이랑 몇 번을 뒹굴었을 텐데. 그렇게 속으로 쓴맛을 삼키며 난 건물로 들어갔다. 그녀와 헤어진 후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없으면 죽을 것 같더니 막상 없이 살아보니까 마음이 적응을 한다. 그동안 여자친구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기던 내게도 자유로운 생활이 생겼고 다시 친구들과도 어울려 다녔다. 다만 아직까지도 그녀의 연락을 조금은 기다리는 것 같다. 휴대폰을 거칠게 닫으며 리모컨으로 TV를 켰다. 9시 뉴스의 하이라이트 기사에서는 연쇄살인범이 잡혔다고 떠들어댔다. 피해자는 총 3명인데 마지막 살인이요 며칠 전이라고 했다. 세상에 참 썩어 죽을 많다며 생각을 하곤 다른 채널로 돌리려 했다. 마지막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다. 문득 어디선가 많이 듣던 지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리모컨을 떨구고는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을 켜기까지의 일부는 10년보다 길게 느껴졌다.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하며 나는 힘겹게 타자기를 쳐서 검색했다. 연쇄살인범 김모 씨. 연쇄살인범은 내가 그녀의 동거남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였고 마지막 피해자는 그녀였다. 미친 듯이 떨어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리다 끝내 그녀가 잡던 내 소매가 보였다. 그녀는 내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숨바꼭질 괴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늦은 시각인데 이 시간에 누구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지금은 새벽 2시. 미쳤나? 문드리는 사람 조용히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거실로 나가 베란다 창을 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한동안 안 오더니. 똑똑. 내가 잠시 감상에 젖어 있으려 해도 현관문 밖에서는 뭐가 그리 급한지 계속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내가 현관문 앞에서 외쳤다. 똑똑하던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뭐지? 뭐야 급한 거 아니었나? 난 한 번 더 외쳤다. 누구신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무응답. 지금 나만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난 알 수 없는 떨림에 조심히 인터폰으로 다가섰다. 딸칵. 인터폰이 켜지고 밖이 비춰졌다. 밖은 아무도 없었다. 뭐야 누가 이 새벽에 장난치고 지랄이야. 난 허탈하고 안심해서 조용히 피식 붓고는 꺼지는 인터폰을 바라봤다. 그 순간 꺼져가는 화면의 장발머리에 사람이 복도 계단에서 나와 내 집문으로 오는 걸 보였다. 뭐지? 저 사람 도둑인가? 난 심하게 떨리는 몸을 감당 못하고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전화하기 위해 수화기를 틀었다. 거실 전등이 갑자기 깜박거리더니 나가버렸다. 완벽한 어둠. 문 두드리는 소리. 사람 정신이 나가버리는 게 가능한 최적의 환경. 난 사람 정신이 이렇게 빨리 나가버리는 게 가능한지 몰랐다. 난 무릎을 굽혀 엎드려 있는 상태로 핸드폰을 들었다. 예,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핸드폰에서는 졸음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경찰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구했다. 무슨 일이시죠? 알아야 출동하겠습니다. 님이랄. 뭔 알아야 할 게 많다고 이 지랄이야. 대한민국 경찰들은 다 이런가? 집 밖에 웬 미친 사람이 문드리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예, 사는 동네와 집 주소를 가르쳐주세요. 순찰차 한 대를. 치치. 갑자기 경찰 목소리가 노이즈를 낀 듯 이상해져 버렸다. 그 순간 핸드폰도 통화권 이탈이라는 돼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 왜? 제게. 난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양 핸드폰을 꽉 집은 채 꼼짝도 안 했다. 아니 못했다. 밖에서는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응? 잠시만 뭔가 들려오는데 무슨 소리지? 숨어라 머리. 숨어라. 무슨 소리지? 계속 들려와서
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미친. 밖에 있는 놈은 분명 미친놈이다. 아니 미친년이거나. 근데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면 패닉에 빠진다는 거 아나? 조용해지고 내가 한숨을 토해내는 그 순간 갑자기 두어락 비밀번호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난 그야말로 악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숨었다. 두어락이 해제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렸어. 어떡해. 나 죽는 건가? 난 옷장 안에 들어가 될 수 있는 한 들키지 않게 옷을 이용해 나를 숨겼다. 걷는 소리가 들리고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걷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들켰나? 어떡하지 나가서 확인할까? 아 어떡해. 찢는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래서 외칠 뻔했다. 간신히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아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다. 이 찢는 소리는 침대 시트를 찢는 소리. 어디 숨었니? 숨바꼭질하며 울자. 남은 심장 소리도 들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년은 놀이라도 되는 줄 아나? 쿵광대는 이 심장 소리가 들리네. 너의 거칠어진 호흡이 느껴져. 난 눈을 감은 채 찬송가를 속으로 부르며 제발 찾지 말고 사라지길 기도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무색해졌다. 옷장이 열리고 이년은 내 머리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아. 난 아픔에 눈을 감았고 아픔이 사라지자 조심히 위를 올려봤다. 으아. 위를 올려다본 순간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녀석의 얼굴이 보였다. 긴 머리에 얼굴을 가린 채 그 틈 사이로 시뻘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그 공포스러운 얼굴. 여기 있었네. 벌칙 받아라. 그 녀석이 들고 있던 식칼은 내 목을 향했고 나는 비명밖에 지를 수 없었다. 벌칙 받아라. 난 희미해져가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벌칙 받아라. 내가 이겼다. 그 녀석은 움직이지 않는 남자를 계속 보다가 옆을 휙 돌아봤다. 다음은 너야. 세 번째 이야기. 케르베로스. 그 개는 정말 이상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본거지였던 감나무 할머니네 앞에 나타난 녀석은 진작부터 문지기였던 것처럼 대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녀석은 우리가 자는 동안 몰래 밭두렁을 뒤적여 배를 채우는 듯했고 우리가 뛰노는 시간엔 늘 감나무 할머니네 대문 앞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너덜너덜한 밧줄이 목에 감겨있는 걸로 봐선 주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목줄이란 개 3개라는 데 있었다. 녀석의 대가리는 자그마치 3개나 되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총포상 김씨 아저씨가 처리해 줄 테지만 녀석은 대문을 지킬 때를 제외하곤 험상궂게 생긴 것과는 달리 의외로 얌전했다. 감나무 할머니네 집은 할머니가 재작년에 농약을 마시고 돌아가신 후부터 빈집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폐가처럼 흉측하게 변해갔지만 그곳은 머지않아 동네 아이들의 본거지가 되었다. 그 집이 감나무 할머니네 집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그 집엔 우습게도 사람 다니기조차 불편할 정도로 커다란 감나무가 마당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나무 할머니 성함은 아무도 몰랐다. 나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고 심지어는 이장님도 몰랐다. 어른들의 입방아에 의하면 전쟁터에서 자식들 다 잃은 미친 할머니였고 우리들에겐 그저 감을 건네주는 좋은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건네준 감은 늘 떫었다. 할머니는 입고 있는 지저분한 옷가지로 감 껍질이 해질 만큼 닦아 우리들에게 건네주곤 했다. 먹을 게 워낙에 귀했던 탓에 우린 그걸 또 맛나게 먹었다. 그러면 할머니는 심누런 치아를 내보이며 웃곤 했다. 해걸음질 무렵이면 우린 그 떡은 감을 얻어먹고 싶어서 할머니 집으로 향하곤 했다. 감을 먹고 나면 우린 집 청소도 도와드리고 우물을 길러다 할머니를 씻겨드리기도 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린 할머니의 손자 손녀나 다름없었다. 그러니 그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감나무집이 우리들의 본거지가 된 것은 그런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타난 개새끼가 우리들의 본거지를 차지해버린 것이다. 울묵대장 격이었던 덕칠이 형은 그 개새끼를 세대가리라고 불렀다. 그 이후로 녀석은 세대가리가 되었다. 세대가리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감나무 할머니 집에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난 직후였던 것 같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자 감나무 집은 하루가 다르게 본연의 모습을 잃어갔다. 아무렇게나 자란 풀뿌리들이 마당을 수북이 메웠고
안방과 다락방은 벌레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흙마루는 우리가 올라설 때마다 뱀구멍처럼 깊은 구멍이 송송 뚫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감나무 집으로 향했다. 전쟁이 끝난 후 뒤숭숭해진 마을에 아이들이 놀 곳이라곤 뒷산과 감나무 할머니 집이 유일했다. 그날도 우리는 땡볕에 술래잡기를 하고 놀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감나무 집으로 향했다. 참나무로 만들어졌다던 대문은 문을 열 때마 귀퉁이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불벌레들이 고무신 틈으로 발가락을 깨물어댔다. 뭔가 이상하지 않냐? 덕칠이 형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특이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그 냄새는 할머니가 지내시던 안방에서 나는 듯했다. 동철이가 스스럼 없이 문을 열어 젖혔고 어둠 속에서 도사리고 있던 눅눅한 습기가 훅 끼쳤다. 꽤 낮은데도 볕이 들지 않던 감나무집 안방은 소름 끼치도록 어두웠다. 바닥엔 대나무로 엮어 만든 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놀랍게도 고양이가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녀석은 마을에서 종종 보이던 도둑 고양이였다. 초저녁이면 총포상 김씨 아저씨 집 뒷업장을 타고 넘나들곤 하던 녀석이었다. 동철이가 녀석을 흔들어 보았지만 녀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박제된 짐승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어째서 녀석이 감나무 할머니네 안방에서 죽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안쓰러운 마음에 녀석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려 했다. 막 대문을 나섰을 때였다. 녹슨 대문을 나서자마자 죽었던 고양이의 몸이 따뜻해지더니 급기 안엔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웅거리는 녀석의 울음소리에 녀석을 안고 있던 나는 기겁해서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고양이는 그런 나를 조롱하기라도 하듯 사뿐사뿐 걸어 최씨 아저씨네 옥수수 밭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 뒤로도 감나무 할머니네 안방에선 종종 죽은 동물들이 발견됐는데 그 동물들은 하나같이 대문 밖을 나서면 살아 움직였다. 어른들은 우리가 도깨비를 본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어쨌거나 살아난 동물들은 두 번 다시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의 누렁이가 새끼를 낳다가 죽어버린 그날 우리는 이례적으로 저녁에 모였다. 나는 등불을 챙겨왔고 삼각 반스만 입고 다니던 동철이는 반스 속을 뒤적거리더니 밤톨만한 옥수수를 꺼내 들었다. 덕칠이 형이 녀석에게 핀잔을 주는데 민주가 멀찍이 서 누렁이를 담은 포대자루를 들고 낑낑거리며 나타났다. 덕칠이 형이 능숙한 솜씨로 묶인 포대자루를 풀어내자 뚱지개보다 더 역한 냄새가 콧구멍을 후벼 팠다. 덕칠이 형은 흙바닥에 널린 지푸라기로 콧구멍을 틀어막고는 힘겹게 누렁이를 포대자루에서 끄집어냈다. 덕칠이 형이 누렁이의 앞다리와 뒷다리를 들자 두둑거리는 뼈마디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건 좀. 덕칠이 형이 암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자 민주는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콧물을 훌쩍였다. 민주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누렁이는 이미 죽은 지 닷새나 지났고 이미 묻어졌던 녀석을 다시 파낸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등불을 가까이 비춰보니 혀를 길게 빼문 누렁이의 몸통이 온통 흙투성이었다. 그런데 누렁이의 백가죽이 불규칙하게 자꾸만 움직이는 듯했다. 이거 살아있는 거 아이가? 동철이가 그렇게 말하며 누렁이 배를 어루만졌는데 동철이의 손바닥이 누렁이의 배를 쓰다듬을 때마다 똥구멍에서 뭔가가 꾸물꾸물 기어 나왔다. 구더기였다. 백가죽이 구더기로 꽉 찼는데 살아날까? 덕칠이 형이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형은 덩치는 산만했지만 의외로 심약한 사람이었다. 흙물스러운 구더기를 보자 마음이 돌아선 모양이었다. 그러나 덕칠이 형이 연정을 품고 있던 민주의 부탁이라 그냥 넘기진 않을 듯했다. 덕칠이 형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내 결심했는지 앞장서서 감나무 할머니네로 들어섰다. 늦은 시각이라 대문 여는 소리기가 괴뢰군 포탄 터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등불을 앞세워 걸었다. 풀 끝에 맺힌 저녁서리가 바지춤을 적셔왔다. 마당 한복판에 우뚝 솟은 감나무가 우릴 반기듯 가지를 흔들어댔다. 한 차례 소용돌이 바람이 감나무를 휘감았고 감나무를 타고 오르는 낙엽을 보며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고 느꼈다. 동철이가 안방 문을 열어 젖혔고 우리는 방으로 들어섰다.
안방에선 여전히 스산한 기온이 물씬 느껴졌다. 여름의 끝자락이었지만 후텁지근한 바깥과는 달리 가만히 있으면 몸이 떨려올 정도로 쌀쌀했다. 덕칠이 형은 안방 중앙 대나무발 위에 포대저루를 깔고 누렁이를 반듯하게 눕혔다. 민주는 마치 얼마 전 마을에 들어온 천주진이들처럼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신용을 했고, 덕칠이 형은 우스꽝스럽게 그 모습을 따라했다. 동철이는 뱃속에 거지가 들었는지 끊임없이 익지도 않은 옥수수를 씹어댔다. 나는 홀로 죽은 누렁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녀석의 뱃가죽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뱃속을 후벼 파먹는 구더기 때문인지 불규칙적이었다. 민주의 기도가 끝나고 우리는 들어왔던 것처럼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대문을 나서자마자 누렁이를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누렁이의 뱃가죽이 고르게 들썩이기 시작했고 우두둑거리며 뼈마디 붙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길게 빼물었던 혓바닥이 입속으로 말려 들어가더니 녀석이 눈을 깜빡이기 시작했다. 누렁이가 컥컥거리며 일어섰다. 민주는 기뻐하며 누렁이를 쓰다듬으려 했다. 그러나 녀석은 다가오던 민주를 밀치고 그대로 쏜 살같이 뒷산으로 꽁무니를 뺐다. 그 이후로 우린 다시는 누렁이를 볼 수 없었다. 세대가리가 나타난 건 아마 누렁이가 살아난 그 다음 날부터였던 것 같다. 누렁이를 잃고 시리에 빠진 민주를 제외한 우리는 그늘도 어김없이 감나무집으로 향했다. 최씨 아저씨, 옥수수 밭을 지나 감나무집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날따라 흙경 위로 삐죽 솟은 감나무 잎이 붉다는 느낌이 들었다. 배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기고 막 참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찰나 대문 사이로 고개를 따끔히 내민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사납게 생긴 녀석이 우릴 보더니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놀란 나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하마터면 까무러칠 뻔했다. 뭐야 이건? 덕칠이 형이 대나무를 꺾어한 녀석의 대가리를 후렸고 녀석은 몇 대 얻어맞고는 깨갱거리며 대문 사이로 숨어버렸다. 기고만장해진 덕칠이 형을 앞세워 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려 했지만 녀석은 이때다 싶었는지 대문을 발칵 열어젖히고 그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었다. 모두 3개나 되는 대가리가 허공을 향해 지저댔다. 녀석은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앞세워 덕칠이 형에게 달려들었다. 덕칠이 형은 대나무로 몇 번 찌르는가 싶더니 이내 우릴 내팽개치고 혼자서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동철이와 나는 최씨 아저씨네 옥수수 밭에 몸을 숨기고 녀석을 주도면밀히 살폈다. 녀석은 마치 유랑극단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맹수와 흡사했다. 덩치도 엄청났고 6개나 되는 눈은 모조리 불타오르는 빨간색이었다. 녀석의 혓바닥은 마치 뱀 혓바닥처럼 끝부분이 갈라져 있었다. 그 혓바닥을 바닥에 축 빼물고 여느 개들처럼 헥헥거렸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녀석은 대문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땅거미가 지는 듯 어둑어둑해지자 동철이 나는 허탈한 심정으로 집으로 향했다. 이튿날 우릴 내팽개치고 도망쳤던 덕칠이 형은 덕파리를 데리고 나타났다. 덕파리는 마을 최고의 투견이었다. 남북전쟁에서 다리 하나를 잃으신 덕칠이 형 아버지는 농사를 접고 투견 노름을 시작하셨다. 덕파리는 새끼 때부터 투견 훈련을 받은 야수와도 같은 놈이었다. 주인이 아니면 가까이 가지도 못할 만큼 사나운 탓에 우리는 덕파리가 버티고 있는 덕칠이 형 집에는 웬만하면 놀러가지 않았다. 덕파리는 사방에 영역 표시를 하는 듯 지 오줌을 뿌려대기 바빴고 사방팔방 땅에 코를 묶고는 킁킁거렸다. 어찌나 힘이 센지 덕칠이 형은 녀석의 목줄을 잡고 아등바등 버티고 있었다. 덕파라 너만 믿는다. 마침내 덕파리를 데리고 감나무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덕칠이 형은 덕파리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녀석은 거대한 몸집이 무색하게도 강아지나 낼 법한 신음소리를 내기만 했지.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지 못했다. 이윽고 대문 틈새로 새대가리가 기괴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지레 겁을 먹은 덕파리는 새대가리를 물어뜯기는커녕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참을 낑낑거리던 덕파리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런 덕파리를 붙잡고 완력으로 버티던 덕칠이 형이 사납게 소리쳤다. 야 이 개새끼야. 물라고. 저 괴물을 물라고. 그러나 덕파리는 새대가리를 물기는커녕 덕칠이 형의 팔목을 사정없이 물어 뜯어버렸다. 난생 그런 피칠갑은 처음 봤다.
덕칠이 형 팔뚝에서 분수처럼 피가 튀었고 형은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다. 덕팔이 녀석은 목줄을 매단 채 마을 일걱으로 공지 빠지게 달아났다. 때마침 지게로 모를 나르던 이장님이 그곳을 지나치지 않았으면 덕칠이 형은 그 자리에서 저승사자를 뵐 뻔했다. 덕칠이 형 아버지는 그날로 덕팔이를 소나무에 매달아 버렸다. 개새끼가 주인을 못 알아볼 때가 되면 고기가 되어서라도 충성을 다해야지. 아저씨는 그렇게 말했다. 덕분에 마을은 오랜만에 잔치가 벌어졌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린 덕칠이 형이 낫기 전까진 녀석과의 신경절을 잠시 접기로 했다. 나는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아침이면 감나무집을 지나쳤다. 녀석은 대문 앞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서 나를 견제했다. 지게에 한가득 장작을 싣고 집으로 향할 때면 아침에 나를 뚫어져라 노려보던 대가리는 잠을 자고 나머지 대가리들이 번갈아 가며 나를 경계했다. 녀석들은 마치 불침번을 서는 국군용사들처럼 번갈아 가며 감나무집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누렁이가 자취를 감추고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민주가 집에 찾아왔다. 진태야, 진태 있니? 오랜만에 듣는 민주의 목소리에 반가운 나머지 나는 웃옷을 입지도 않은 채 방문을 벌컥 열고 나섰다. 민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고 나는 괜히 민망해져 웃옷을 걸쳐 입었다. 이젠 좀 괜찮은 거야? 내가 묻자 민주는 대답 없이 배시시 웃었다. 민주의 손에 감나무 나뭇잎이 한 주먹 쥐어져 있었다. 민주는 며칠 보지 않은 사이에 어딘지 모르게 창백해 보였다. 그건 뭐에 쓰려고? 이거, 풀피리. 민주는 고사리 같은 손을 펴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반질반질한 나뭇잎 하나를 끼웠다. 그리고 앵두같이 작은 입술에 가져다 대고는 있는 힘껏 입김을 불었다. 민주의 볼이 개구리 숨주머니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푸우하고 피소리가 났다. 우와 신기하다. 나는 민주가 건네준 나뭇잎을 입에 물고 똑같이 따라해 보았다. 처음은 잘 되지 않았지만 차츰 익숙해지니 민주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있잖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 괴물이 어쩌면 저승에서 온 게 일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민주는 누가 들을까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그 엉뚱한 말에 하마터면 배를 잡고 웃을 뻔했지만 민주가 토라질까봐 티를 내지는 않았다. 있잖아 민주야. 그 새대가리는 전쟁터에서 화약 처먹은 개가 싸질러 놓은 기형일 뿐이야. 남북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신 우리 아빠가 그랬다고. 입이 간질간질거렸지만 참았다. 누구든 민주를 괴롭히거나 토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덕칠이 형에게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곤 했다. 나는 그게 잠옷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이 풀피리도 사실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데 이걸로 뿌하고 이렇게 불면 그 개를 재울 수가 있대. 진짜? 나는 마음속으로는 민주를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놀라는 척하며 물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감기가 들었는지 마른 기침을 해댔다. 고운 목소리를 가진 민주의 목에서 쇳소리가 났다. 그날 이후 민주는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하리만치 말라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미음만 먹으며 연명했는데 우리가 말을 걸어도 말 한마디 할 힘도 없는지 입만 벙긋벙긋댈 뿐이었다. 덕칠이 형은 민주한테 배운 대로 민주 앞에서 기도를 했다. 형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만큼 진심 어린 기도였지만 민주는 결국 회사하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전쟁 직후였던 터라 먹고 살기 바빴던 마을엔 장을 치르는 것도 쉬쉬하는 판이었다. 사흘에 한 번씩은 장송곡이 울리곤 하던 때라 동네 어르신들은 민주의 죽음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민주의 집은 동네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고 민주네 할머니는 독에 있는 곡식을 죄다 내다 팔아서 민주에게 비단 옷을 입혀주는 걸로 장을 대신했다. 뒷산 공터에는 동네에서 죽은 사람들을 던지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었는데 묘지를 파고 관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멍석으로 돌돌 마른 시신을 그곳에 던지곤 했다. 멍석에 마른 민주를 우리 아버지가 등지게에 지고 그 구덩이로 향했다. 우리 마을에선 아이가 귀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마을 사람들이 더 슬퍼했던 것 같다. 민주네 할머니는 집에서부터 구덩이까지 따라오시며 국을 해댔고 그 곡소리가 어찌나 구슬 뻗던지 하늘이 동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구덩이가 나타났고 아버지는 등지기에서 멍석에 말린 민주를 조심스레 안고선 구덩이 아래로 내려갔다. 아버지가 한 발짝씩 내려갈 때마다 나무로 만든 사다리가 위태롭게 삐걱댔다. 구덩이엔 멍석에 말린 시신들이 한 무더기였다. 나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역한 냄새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동철이도 나와 생각이 같았는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진태야, 이거 감나무 집에서 나는 냄새지. 그치? 그랬다. 이 냄새는 감나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줄곧 그 집을 떠나지 않던 냄새였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민주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집을 지키는 세대가리가 지옥에서 왔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그 집에서 죽었던 동물들이 살아난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장례가 끝나고 뒷산 감나무에서 감나무 잎 몇 개를 땄다. 그리고 그 길로 감나무 집 앞으로 향했다. 마당에 다다르자 빛발이 점점 거세졌지만 세대가리는 그 비를 온전히 다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서 있었다. 빛 속에서 녀석의 불타오르는 듯한 붉은 눈을 마주하고 있자 조금은 겁이 나기도 했다. 나는 민주가 일러준 대로 나뭇잎을 입에 물고 힘껏 입김을 불었다. 그러자 뿌어오는 풀피리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세대가리에 내 다리에 힘이 풀리는가 싶더니 녀석은 국군의 총에 맞은 드래곤처럼 바닥에 픽 쓰러졌다. 세 개의 대가리는 어지러운 듯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대더니 이내 낮게 코를 골았다. 그러나 나뭇잎이 찢어져 피리 소리가 멈추자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퍼뜩 정신을 차리고 나를 쳐다보며 으르렁댔다. 어찌됐든 민주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이었다. 이튿날 저녁 나는 동철이와 함께 덕칠이 형을 찾아갔다. 덕파리가 없는 터라 어렵지 않게 덕칠이 형네 집 마당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형은 시리에 빠진 듯 힘이 없어 보였다. 나는 그런 형의 뒤에 대고 조청 발린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형, 민주를 살릴 방법이 있어. 감나무 집에서 동물들이 살아난 거 알지? 그렇게 말하자 덕칠이 형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박차고 나섰다. 어찌나 빨리 달리던지 동철이와 나는 전 먹던 힘을 다해 형을 쫓았다. 아니나 다를까. 덕칠이 형은 마을 뒷산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달음에 그곳까지 온 나와 동철이는 바닥에 퍼져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덕칠이 형은 힘들지도 않은지 곧바로 구덩이 아래로 내려갔다. 마음이 앞서서 그런지 형은 멍석에 말린 시신들을 밟고 나자빠지며 겨우겨우 민주가 말려있는 멍석을 찾아내었다. 어찌나 힘이 좋은지 비에 젖어 무거워졌을 멍석을 등에 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나무로 된 사다리는 아버지가 밟았을 때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끼걱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형이 막 마지막 발을 구르고 바닥에 올라서자 우지끈거리며 사다리가 형편없이 부서져 버렸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온 지게에 민주가 담긴 멍석을 싣고 그 위에 지프로 위장했다. 뒷산을 내려가는 덕칠이 형의 표정이 잠옷 진지했다. 형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나와 동철이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들은 그저 민주를 살리겠다는 생각 그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뒷산을 내려와 우리는 어느새 감나무집 마당에 들어섰다. 땅거미가 내려앉아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우리가 대문 앞으로 다가가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세대가리가 으렁대며 모습을 드러냈다. 덕칠이 형은 잠깐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를 악물고 지게를 진 채 대문을 향해 돌진했다. 형, 잠깐. 내가 불러 세우지 않았더라면 덕칠이 형은 세대가리에게 난도질을 당할 뻔했다. 대가리 하나가 덕칠이 형의 우도술 물었고 나머지 두 대가리는 세상이 떠나가라 지저대기 시작했다. 마치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짓눌린 작은 짐승들처럼 덕칠이 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녀석들은 마치 종이 쪼가리를 찢어놓든 쉽사리 덕칠이 형의 우도술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나는 덕칠이 형을 진정시키고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나뭇잎을 꺼내었다.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준비해왔다. 내가 하는 거 잘 봐. 나는 동철이와 덕칠이 형 앞에서 능숙하게 풀피리를 풀었다. 그러자 세대가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쓰러져 낮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동철이와 덕칠이 형의 입이 딱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동철이가 나뭇잎을 물고 곧잘 따라했다. 덕칠이 형도 처음엔 나뭇잎을 찢어먹는가 싶더니 어렵지 않게 따라했다.
나는 동철이와 덕칠이 형에게 풀필이 부는 소리가 멈추지 않게끔 신신당부를 하고 지게를 짊어졌다. 절대 소리가 끊기면 안 돼. 그러면 저 개새끼가 살아나서 날 저 옷가지처럼 너덜너덜하게 만들 거야. 형이랑 동철이가 번갈아 가면서 풀필이를 불어야 해 알았지? 그러나 덕칠이 형은 한사코 자신이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그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형은 아까 전에 세대가리에게 당했던 게 타격이 컸는지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짊어진 지게 끈을 부여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대문을 향해 걸었다. 등 뒤에서 풀필이 소리가 들려왔고 세대가리는 그 자리에 빅 쓰러졌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그 길로 내달렸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서 나는 실눈을 떴다.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감나무가 여느 때와 달리 은은한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참으로 기괴한 빛이었지만 나는 의지할 빛이 없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안방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올라서서 지게를 내려놓았다. 멍석을 들고 내려놓으려는데 어찌나 무겁던지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멍석이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방바닥이 꺼지지는 않았다. 나는 말려있는 멍석을 조심조심 돌려 빼내었다. 후죽죽한 민주의 팔이 툭 하고 붉어져 나오자 오줌이 질끔 나올 것 같았다. 엊그제까지 멀쩡히 살아있었던 민주다. 내 친구 민주다. 그렇게 속으로 애써 민주가 죽었던 사실을 무시하려 해도 무서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멍석을 모두 풀어 헤치자 빗물에 퉁퉁 부른 민주의 전신이 드러났다. 비단 옷은 고왔으나 민주의 몸과 얼굴은 그렇지 않았다. 보랏빛으로 물든 민주의 사지와 얼굴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았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얼른 민주를 멍석에 다시 말아 지게에 짊어지었다. 등에 메고 나서는 동안에도 바깥에선 풀필이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대문 밖을 천천히 나섰고 대문 밖에서 동철이와 덕칠이 형은 풀필이를 부는 채로 두 손을 치켜들고 만세를 외쳤다. 나는 지게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멍석을 풀어 헤쳤다. 그러자 민주의 피부 색깔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다. 살아있던 그 하얗고 곱던 피부로 말이다. 마침내 민주의 앵두 같았던 입술이 선홍빛을 띠자 민주는 제 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주야, 민주야. 덕칠이 형이 감격해서 외쳤고 나도 감격한 나머지 연방 눈물을 흘릴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러나 민주는 덕칠이 형의 외침을 듣는 둥 마는 둥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점점 그 걷는 속도가 빨라진다 싶더니 이내 마치 새처럼 날기 시작했다. 민주의 비단옷이 바람을 타고 펄럭거렸고 민주의 몸이 푸르스름하게 빛났다. 도깨비불을 본 것이여. 동네 어르신들의 말씀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풀필이 소리가 멈추자 주춤주춤 일어선 세대가리는 어느새 우리들을 보며 미친 듯이 지저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녀석의 붉었던 눈이 오늘따라 푸르게 보이는 것 같았다. 넋이 나가버린 듯한 덕칠이 형을 선두로 동철이와 나는 터덜터덜 집을 향해 걸어갔다. 덕칠이 형. 동철이가 덕칠이 형을 불렀다. 왜? 덕칠이 형이 힘없이 대답했다. 근데 진태는? 나는 무슨 소린가 싶어 동철이 녀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녀석이 너무 무서워서 눈이 멀어버렸나 하는 망상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나는 동철이에게 다가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임마, 나 여기 있잖아. 그러나 녀석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지 울먹였다. 그런데 덕칠이 형이 말하는 게 더 가관이었다. 진태 금마 감나무집에서 안 나왔잖아. 그러고 보니 민주는 그럼 어떻게 제 발로 나온 거지. 덕칠이 형 마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황당한 마음에 달려가 덕칠이 형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허공을 잡은 듯 덕칠이 형의 손을 잡은 내 손이 미끄러졌다. 두 번, 세 번 시도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끼리 들어가는 건 무섭고 내가 미쳤지 얼른 총포상 김신의 아저씨한테 가보자. 진태가 위험하다 그러면 세대까리 총으로 쏴 죽이고 들어가서라도 구해와야지. 덕칠이 형은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동철이도 형을 따랐다. 두 사람은 어느새 멀어져 갔고 나는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째서 저 두 사람에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시선이 느껴지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고양이가 혀를 날름거렸다. 감나무집에서 보았던 고양이였다.
그리고 녀석의 뒤로 감나무집에서 발견됐던 작은 짐승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무언가 다리를 핥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민준의 누렁이가 내 다리를 핥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나는 녀석을 끌어안고 쓰다듬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환하게 웃고 있는 민주가 나타났다. 민주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민주의 손을 잡았다. 민주는 내 손을 붙잡고 뒷산으로 향했다. 나는 민주를 따르며 고개를 돌려 감나무집을 보았다. 세 대가리가 뒷산으로 향하는 나를 애처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지옥 같은 원룸. 7월 22일. 집이 온통 어둡다. 늘 환하고 아름다울 것 같았던 작은 원룸이 어느새 캄캄한 창고같이 느껴진다. 형우에게 이별 통보를 한 지 며칠이나 되었을까? 3일, 4일, 잘 모르겠다.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 원룸은 마냥 즐거운 공간은 아니었다. 처음 이곳을 전세로 얻었을 때 집값이 너무 싼 데다가 방범창도 없고 층수도 낮아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형우를 사귀고 난 후부터는 전혀 무서울 게 없었다. 그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줬고 날 안아주는 그런 남자였다. 그런 남자를 차버렸다. 난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는데 그와 결혼 문제로 계속 다투다 보니 그것에 지쳤던 것 같다. 그는 나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그저 보내줄 따름이었다. 내가 다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좀 더 설득해서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면 지금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어두운 노을이 아닌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형와의 사이가 끊어진 이후 늘 수다스럽던 휴대전화가 멈춰버렸다. 그리고 가끔 부모님이나 친구의 안부만 전화기에 불을 밝힐 따름이다. 죽고 싶다. 7월 23일. 친구들이 찾아와 날 끌고 나갔다.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강제로 끌고 나가는 통에 결국 이것저것 먹고 화장도 하고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잘 나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희랑 지수. 고마운 계집애들. 7월 25일. 어차피 방학이겠다. 미친 듯이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왔는데 집에 물이 없다. 분명 생수가 반쯤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밖에는 못 나가겠고 수돗물을 마셨다. 속이 메스꺼린다. 7월 26일. 클럽 가서 신나게 놀다가 친구 집에서 자고 집에 돌아왔다. 뭔가 집이 썰렁하다.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른한 것 같다. 쓰린 속을 잡고 물을 잔뜩 마신 뒤 컴퓨터를 했다. 근데 열어놓은 창문 밖에서 자꾸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다. 밖을 확인할 정도의 담력이 없는지라 창문을 닫아버렸다. 더워도 어쩔 수 없지. 향후가 있었으면 당장 문자에서 나무로 오라고 할 텐데. 그나저나 오르골 시계가 보이지 않는다. 시간 맞춰야 하는데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야지. 낮에 찾아봐야겠다. 7월 30일. 흠인이랑 지선이가 바다에 놀러 가자고 해서 결국 해운대까지 갔다 왔다. 남자들은 치근덕거리고 흠인이는 그게 재미있는 것이라며 물놀이는 안 하고 남자 보는 데만 정신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너무 오래 놀고 왔는지 집이 낯설다. 역시 형우가 없는 게 큰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카톡을 켰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없었다. 문자를 보내볼까 한다. 전화번호는 까먹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런 짓을 해놓고 다시 연락한다니. 나도 참 우습다. 형우와 함께 만든 커플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찾아보았다. 어디에 놓았는지 보이지 않는다. 돌려주지도 않는다니. 다 형우가 사준 것들인데. 헤어지고 나서도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7월 31일. 창문 밖에서 뭔가 자꾸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뭔가 집안 집기들의 위치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섭다. 형우야 보고 싶어. 8월 1일. 아무래도 내가 없을 때마다 누군가 드나드는 것 같다. 형우에게 문자를 보내니 내가 거길 왜 가? 야는 답장이 왔다.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라는 멘트와 함께 내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느껴졌다. 이 정도로 내가 싫은가?
아니, 당연히 싫은 게 분명하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난 헤어지자는 소리나 했으니까. 하지만 형우가 아니면 기댈 곳이 없다. 친구들도 형우처럼 헌신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테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집을 비워놓고 거기 갈 수도 없다. 8월 2일 경찰서에 갔다 왔다. 어제 누군가 침입했었다. 내 다리를 천천히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몸이 경직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집에 집기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 누가 들어왔던 탓인가.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들이 집을 조사하고 갔지만 딱히 침입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예전에 형우가 달아준 방범창도 어디 하나 뜯겨나간 흔적도 없이 경고했다.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 8월 5일 밤새 날 쳐다보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가 가만히 서서 날 계속 바라보았다. 아침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것인지 잠이 든 것인지 번쩍 깨어났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다. 현관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심지어 혹시 누군가 들어왔다면 알 수 있게 문에 봉인지까지 붙여놓아서 들어왔다 나가면 찢어지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나마도 찢어지지 않았다. 뭐지? 대체 뭐야? 8월 6일 경찰이 집에 왔다.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다만 순찰 시간에 우리 집을 좀 더 많이 돌아보게 하겠다고 했다. 그뿐이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다들 바쁘다. 아무도 선뜻 오겠다는 애들이 없었다.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다. 전세인데다가 여기를 나가서 다른 방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친구들 집에 있을 수도 없었다. 여자애들은 대부분 방학 때는 집에 내려가거나 집에 사는 애들은 아르바이트나 여행을 가니까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모텔에 혼자 갈 수도 없잖아. 더군다나 부모님이 어제 내게 해외여행을 가신다는 연락을 하셨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다. 형우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하지 않는다. 아예 읽지도 않는 것을 보아서는 내가 정말 싫어진 모양이었다. 왜 그와 헤어지자고 했는지 미칠 것 같다. 일기를 덮었다. 이게 내 착각인 건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정말 귀신일지도 모르겠다. 그 누구의 출입 흔적도 없는데 밤마다 나타나 내 몸을 쓰다듬는다든가 가만히 날 노려본다. 물론 제대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아예 움직이지조차 못할 정도로 두렵다. 집에도 갈 수 없고 친구들도 다들 날 도와줄 수 없는 상태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휴대폰을 꺼내어 전선을 연결하고 박스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로 밖을 찍을 수 있게 만들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좋아서 그런지 저화질로 촬영하면 최대 6시간 동안 촬영이 가능했다. 휴대전화의 동영상을 기능을 켜놓고 밖을 나갔다.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둔 봉인지를 창문과 현관문에 물풀로 붙였다. 영화도 한 편 보고 오랜만에 아주 느끼한 파스타도 먹고 왔다. 커피도 한 잔 마셨더니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았다. 역시 신경과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창문과 현관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놓은 봉인지를 확인하니 역시나 누군가 출입한 흔적이 없었다. 집안에 들어서자 역시나 낯선 공간이 나를 반긴다. 하지만 평소보다는 안심되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과도를 찾았다. 하도 오래 쓰지 않았으니 과도가 안 보인다. 저번에 MT 가지고 가서 잃어버리고 왔나? 대신 긴 송곳을 하나 꺼내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 갑자기 기분이 홀가분해졌다. 역시 기분 탓이었나 보다. 컴퓨터를 켰다. 창문도 활짝 열었다. 기분이 좋았다. 아, 갑자기 아까 촬영 모드로 해놓고 갔던 휴대전화가 생각이 나서 박스를 열어 휴대전화를 꺼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조작을 잘못해 놓고 갔는지 동영상이 꺼져 있었다. 이런, 뭐 상관없나? 형우에게 카톡 문자가 왔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뭔가 일진이 잘 풀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날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봐야겠다.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가 다시 내게 돌아와 준다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았다.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다른 건 없고 동영상 파일이 하나 와 있었다. 형우는 이런 식의 이벤트를 좋아했다. 내가 사과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주는구나. 진짜 정말 좋은 남자다. 카톡 동영상을 실행했다. 안녕, 유라야. 형우의 얼굴이 화면 가득 보인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형우가 천천히 카메라를 뒤로 했다. 어디서 본 배경이다. 그리고 형우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시계를 내게 보여준다. 너 이 시계 좋아했잖아. 여기서 나는 오르골 소리가 좋다고. 너 그거 알아? 이 오르골이 라크리모사라는 거. 형우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었다. 그리고는 동영상이 꺼졌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리부터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소름이 온몸을 천천히 뒤덮었다. 다음 동영상이 왔다. 마치 내가 이걸 다 봤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다음 동영상을 켜자 이번에는 형우가 내 침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까 내가 찾으려 했던 과도를 들어서 카메라 앞에서 흔들었다. 잠시 후 어수선한 소리와 함께 동영상은 꺼져버렸다. 카톡 메시지가 다시 날아왔다. 널 위한 진원곡이야. 침대 아래서 며칠 전 내가 찾던 시계의 오르골 소리가 들려온다. 5번째 이야기, 새벽의 공포. 나는 고2 학생이다. 학교 야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녹음 테이프를 주었다. 뭐가 녹음되어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니 오후 11시. 부모님은 자고 있으니까 방에서 오디오로 틀어봐야지. 테이프를 오디오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더니 잠시 후에 들리는 공포스러운 소리. 마치 가야금으로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듯이. 난 기분이 나빠서 일시 정지시키고 잠을 잤다. 잠을 자던 도중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쯤 되었다. 볼일을 다 보고 잠을 자려는 순간 갑자기 들려오는 아까 그 공포스러운 소리. 오디오를 보니 테이프가 이어서 재생되고 있었다. 공포 소리를 들으니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쓰러져 버렸다. 눈을 떠보니 웬 음악실. 나는 너무 놀라서 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음악실에는 가야금만 잔뜩 있었다. 가야금들은 모두 그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싸늘한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았더니 웬 여학생이 한쪽 눈에만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저 가야금들 중 진짜로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의 줄을 끊어주세요. 알고 보니 소리를 내는 가야금은 하나였다. 다른 가야금들은 그 소리에 묻혀서 모든 가야금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인 것이었다. 나는 열심히 그 가야금을 찾아보았다. 그때 구석에 빨간색 가야금을 보았다. 그 가야금을 유심히 보니 가야금줄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가야금줄을 끊기 위해 가야금을 잡았다. 그 순간 진동이 몸에 느껴지더니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가야금줄을 꼭 끊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픔을 무릅쓰고 가야금줄을 끊었다. 줄을 끊고 나는 다시 한번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집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 있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다. 그리고 오디오를 보니까 테이프는 없어졌다. 나는 안도하고 잠을 다시 잤다. 아침에 깨어보니 오전 11시. 난 일어나서 부모님 방으로 가봤다. 근데 부모님 방 안에는 꿈에서 보았던 그 빨간색 가야금이 있었다. 이 가야금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을 벌이게 해줄까?